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우울 1편을 올렸죠. 아무래도 주제가 우울이다 보니까 제목만 봐도 좀 우울해지는 것 같아서 이번 편 좀 안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울이라는 게 그 단어가 갖는 힘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전염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울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좀 다운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도 현재 우울을 겪고 있는 분들 한 분이라도 저희 방송을 듣고 도움이 되셨다면 참 보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꼭 뭐 본인이 우울하지 않으시더라도 가족이나 또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우울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을 또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울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우울증의 증상과 상태,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번 2편에서는 우울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우울증인 그런 우울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야기해 볼 거고요. 또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우울증에 대처할 수 있을지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울이 참 복잡한 게 이게 누가 봐도 우울한 상태도 있지만 또 스스로도 또 남들도 잘 모르는 그런 우울도 있죠. 맞아요. 그 대표적인 게 가면성 우울증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우울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남들 앞에서는 웃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또 자기가 우울하다라는 거를 느끼기보다는 그냥 좀 의욕이 없다, 힘이 없다, 후회가 많이 든다, 또는 소화가 안 된다, 만성 피로 이런 식의 증상을 많이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울한 감정은 억압되고 다른 증상들이 표면에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네, 이게 특히나 유교 문화권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감추도록 요구받는 사회다 보니까 이런 뭐 슬픔이나 고통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굉장히 억압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연예인들 경우에 특히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웃어야만 하는 상황이 많은 분들, 내면의 감정에 집중하기 어려운 분들, 있는 그대로 꺼내기 어려운 분들 있죠. 꼭 연예인 아니라도. 네네. 회사원들도요. 회사 들어갈 때 가면을 딱 쓰고 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가면성 우울증하고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고기능 우울도 소개하고 싶어요. 네. 이게 이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기능을 굉장히 잘하는데 우울인 경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내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우울감에 빠져 있는 것들을 이제 고기능 우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할 일을 잘 처리를 하고 또 사회생활도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남들은 전혀 이 사람이 우울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내가 고기능 우울 아닌가? 이런 것들은 혼자 집에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을 좀 관찰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티가 안 나니까. 한 매체에 이제 실린 글이었는데요. 겉보기에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우울증 환자로 산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실린 글이었어요. 고기능 우울을 이제 경험하고 계신 분이 실제로 자기 상태를 기술하신 건데 좀 와닿는 구절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기능성인 나는 공허함을 거의 언제나 느낀다. 무신경해질 정도의 피곤함이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걸 집에서만 느끼도록 스스로를 강제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내 몸이 홀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나의 이런 면을 드러낸다. 설거지를 며칠 동안 안 할 때도, 열흘 정도 머리를 안 감을 때도, 빨래를 시작했다가 마치는데 일주일이 걸릴 때도, 몇 주 동안 빨래를 걷지 않을 때도 있다. 사람들과 잘 지내느라 감정적으로 너무 지쳐 다른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다. 그래요. 이 고기능 우울
우리 주변에서 또 저희들도 사실 고기능 우울일 때가 저희끼리 있었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네네. 했죠. 네. 그래서 이런 게 겉으로는 우울하다는 티가 잘 안 나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뭐 그 사람이 뭐 우울해. 야, 그러면 우울 아니야. 이렇게 또 말을 듣기도 하거든요. 그쵸. 네.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힘든 거죠. 내가 에너지가 딸리고 자꾸 처지는데 그걸 막 있는 에너지, 없는 에너지 다 끌어서 일을 해내야 되는 거니까요. 사실은 되게 힘든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에너지를 안 쓰는 방향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두커니 정말 TV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우두커니 TV만 보거나 아니면 먹지도 않고 가만히 있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 우울 증상이라는 것이 개인마다 정말 다르잖아요. 그래서 먹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또 멍하게 먹기만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폭식증도요, 사실은 우울증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마음의 허기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무슨 맛을 느끼지 않고 그냥 먹는 거죠. 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는 이유는 이 우울이라는 것의 얼굴이 마치 사람의 얼굴, 생김이 다른 것처럼 모두에게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각자 경험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서로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우울해봤는데 야 그거에 비하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각자의 경험은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상담에서 많이 다루는 증상이 우울이긴 하지만 이 개인마다 경험하는 내용과 또 우울의 깊이가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거든요. 그리고 저만 해도 살면서 우울한 적은 꽤 많지만 정말 깊고 깊은 우울을 경험했다라고 또 말하기 어려워서 이 내담자분의 우울을 제가 다 알아요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정말 우울증 내담자를 만날 때 진짜 그 상태를 정확히 공감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겸허한 자세로 접근을 하고요. 그래서 뭐 이제 큰 그림과 이제 전문가로서 큰 그림과 이론을 갖고 접근하되 개별적인 접근을 합니다. 절대로 우울이라는 것을 보편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깊고 깊은 우울만 또 우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편화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주 바람처럼 살랑 부는 바람 같은 우울도 나에게는 우울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가면성 우울이나 고기능 우울을 겪으시는 분들 중에 또 일부는 이런 나도 우울하다고 말해도 되나? 이거 사치 아니야?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밥도 먹고 때론 웃기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다니는데 우리가 언론이나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는 우울은 굉장히 자살 충동도 느끼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깊은 우울이 우울인 것처럼 비춰지는 면이 있어서 자신의 감정을 되게 가볍게 치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무게가 가볍든 무겁든 개인에게는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의 우울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가면성 우울증과 고기능 우울 외에도 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우울증으로 산후 우울증이 있죠. 제가 할 말 많죠.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한번 산후 우울 이런 거 특집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좀 이런 거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 하는 육아 관련자들, 아빠든 엄마든 조부모든 계시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신청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이라는 이 시기는 평상시에 나에게는 없었던 호르몬들이 혹은 조금밖에 없었던 호르몬들이 엄청 방출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리고 몸의 상태도 엄청 변해요. 그래서 아기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내 내부의 장기들이 다 재배치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시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심리적 변화가 클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산후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제가 찾아봤다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출산 후에 85%에 달하는 산모들이 일시적으로는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해요.
거의 다네요. 그렇죠. 우울하지 않은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음. 당연히 우울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인다는 거죠. 이 우울감은 그래도 조금 다행인 점은 출산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좀 괜찮아지기 시작해서 많은 경우 특별한 치료 없이도 2주 이내에 호전이 된대요. 그러니까 좀 적응하는 거겠죠. 내 몸의 상태의 변화에 대해서. 그런데 이 우울이 소실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산후우울증을 보이시는 분들은 대부분 막 울고 이렇게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고요. 너무 예쁜 아기를 보고 있는데도 슬퍼요. 그리고 슬픈 내가 또 싫어요. 그렇죠. 죄책감 들고. 그렇죠. 그리고 좀 짜증, 불안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산후우울증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호전이 되는데 이게 또 이렇게 깊은 우울증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에 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경우도 있죠. 좀 이제 맞아요. 기사에 가끔 보도가 되는데 아이를 뭐 이렇게 맞아요. 밖으로 이렇게 떨어뜨리거나 또는 이제 자기도 또 안 좋은 선택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만 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기를 낳는 순간도 너무 힘든데요. 낳고 보면 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성애의 장면들은 되게 이미지이고 실제로는 수면 박탈. 그쵸. 제발 2시간만 자주면 안 되겠니? 이런 상태가 되고 내가 사람인지 소인지 모유 수유에 대한 그런 압박감. 그러니까 예전에 나는 경험하지 않았던 완전 새로운 생명체가 돼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그리고 아기라는 존재가 너무 낯설고 그 상황에서 나도 낯설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처음인 경험이다 보니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트러블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산후우울증 또 육아우울증 특집 네. 한번 해야겠네요. 저 살풀이 시간 좀 한번 네. 갖는 걸로.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요즘 같은 시기에 나타나는 게 계절성 우울증이죠. 이 가을에 접어들면서 일조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게 되거든요. 이 저희 알편심 수면편에서 멜라토닌은 수면을 부르는 호르몬이다라고 소개했던 거 애청자분들이라면 기억하시겠죠? 근데 이 가을 겨울에는 이 호르몬이 줄면서 이 수면 패턴이나 생체 리듬이 깨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계절성 우울증의 주요 증상으로는 우울감과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울증은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면 이 계절성 우울증은 가을, 겨울에 생겼다가 일조량이 늘어나는 봄이나 여름에는 줄어드는 것처럼 이렇게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역시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만성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을 탄다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고 가을 탄다라는 말의 이면에는 나 멜라토닌에 뭔가 이상이 생겼어 이 말이기도 한 거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어쨌든 계절성 우울증은 일조량하고 굉장히 관련된 거니까 웬만하면 빛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밖으로 나가서 가볍게 운동을 하는 것. 특히 이제 낮에 더욱 좋겠죠. 왜냐하면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는 요인이 네. 햇빛이니까요. 근데 이런 게 꼭 계절성 우울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우울증에도 동일한 처방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광선 치료, 햇빛 치료라는 걸 받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울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로 넘어가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우울증이 다양한 증상과 또 상태, 또 정도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원인도 다양하고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신다면 이 해결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겠구나라고 여러분들 직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고려하셔야 되는 거는 나의 이 우울이 어느 정도의 심각도로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꽤 오래 만성적인 문제이면서 되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는, 그리고 내가 너무 괴로운 정도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상담소도 좋고
병원도 좋고요. 정신의학 이런 병원도 좋고요. 그래서 처방에 따라서 약물 치료나 심리 상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우울은 치료받으면 호전되는 상태거든요. 네. 저희가 오늘 알편심에서 소개해드리는 방법은 이런 심리 상담이나 병원 치료 외에 한번 시도해 보실 법한 그런 방법들입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우울을 무조건 극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하죠. 네.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감정에는 기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공포를 느끼면 이 해로운 자극을 피하게 하는 동기가 되잖아요. 도망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심하다면 좀 다른 문제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뭐 약물 치료라든지 심리 상담을 받아야겠지만 이 어느 정도의 우울은 이제 멈추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나름의 기능이 있죠.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울이 주는 메시지를 잘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나 이제까지 너무 버겁게 애쓰고 살아왔던 거 아니야? 내 자신의 모습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거 맞아? 아니면 좀 쉬라는 몸의 신호인가? 이런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너무 혼자서 자기의 삶을 책임지려고 애써왔다면 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봐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이 우울이라는 감정이 저에게 만약에 최초로 찾아왔을 때 그 신호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나를 돌보는데 썼다면 우울증의 깊은 어떤 상태로 빠지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아니야,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달려. 막 이렇게 채찍질하고 내 감정을 무시했을 때 더 우울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우울해서 무조건 벗어나야 돼. 이것보다는 이 우울 나에게 왔구나. 이거 어떤 의미지? 라고 좀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우울을 부정적인 극복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실 게 아니라 좀 수용해 보시는 것, 이게 우울을 다룰 수 있는 출발점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저희가 오늘 알편심에서는 이 대처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행동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지, 감정을 바꿀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행동, 생각, 감정 세 가지 차원으로 한번 접근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행동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네. 뭐니 해도 운동이죠. 그렇죠. 그 운동편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할 때 나오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항우울제를 먹었을 때 효과가 나는 그 물질하고 똑같거든요. 네. 근데 다 알지만 사실 움직인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평상시에도 못 움직이는데 네. 우울할 때는 더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울하면 세상 만사 다 귀찮고 땅으로 꺼질 것 같고 또 아주 심한 경우에는 몸이 침대에서 붙어가지고 맞아요. 일어날 수조차 없는 한 몸이 되죠, 한 몸이.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움직인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 감정과 생각과 행동 중에서 내가 가장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건 사실 행동, 몸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울증 치료에서 우선 움직이시는 것부터 해보시라고 권해드리는 거죠. 네, 여기에 되게 중요한 심리학적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이 있어야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막 마음가짐을 달렸다 이러면서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꿔야 비로소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반대의 경로가 되게 강력해요. 그렇죠. 행동이 달라지면 생각도 감정도 달라지는데 그런 차원에서 마건님께서 행동이 어쩌면 조절하는 거의 출발점 가장 쉬운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네요. 네. 제가 아까 이제 그 산후우울증에 굉장히 열을 내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임신과 출산 기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좀 우울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임신했을 때 거의 막 하루 종일 소파에 있었어요. 소파가 그냥 내 몸인 것처럼 있었는데요. 그래서 입덧도 조금 하기는 했지만 그냥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한 번 이 소파에 딱 누우면은 이대로 그냥 땅으로 쑥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바닥을 찍는 그런 우울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고
근데 그렇게 있다 보면 자꾸 또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누워서 SNS라도 만약에 보게 되면 다른 엄마들은 왜 임신했는데 왜 그래요? 어떻던가요? 왜 여전히 예쁘고 막 임신했는데도 되게 활기차고 막 태교도 엄청 열심히 하고 애기 용품도 왜 그렇게 예쁜 것만 사요? 막 그런 거 보면 난 되게 안 좋은 엄마 같고 되게 부족한 엄마들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막 계속 그런 우울의 땅굴을 파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그래도 심리학 하는 사람이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계속 그 우울에 머물러 있는 게 또 저를 자책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겠죠. 넌 알면서도 못하냐? 너란 애는 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또 우울해지네요. 정말. 오늘 살풀이 합시다. 네. 근데 저는 그 우울이 화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래서 되게 제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짜증을 많이 부리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느 날 좀 괜찮은 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날 생각해 봤더니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벗어나보자 이런 생각으로 우선은 움직여야겠다. 그래서 외투를 이렇게 소파에다 딱 이렇게 거의 이렇게 눕는 데다 이렇게 펼쳐놓고 이불처럼 나의 분신처럼.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어슬렁 기어 나와서 소파에 탁 누우려고 하면 외투가 있는 거죠. 그럼 무조건 외투가 보이면 입는다. 입으면 나간다. 이렇게 무슨 수학 공식처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의지가 생기거나 우울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외투가 있으니 입고 입었으니 나가고 이런 행동들을 한 거죠. 그래서 다행히 운 좋게 저희 집 근처에 이제 공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원에 나가서 가볍게 산책이라도 하면 콧바람 이렇게 바람도 쐬고 그러면 좀 나아지더라고요. 좀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 같고 기분도 좀 나아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임신했을 때 우울을 극복하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이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가벼운 수준이었긴 하지만 아주 가벼운 몸의 움직임만으로도 우울은 좀 호전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진짜 우울증이 심각해서 정말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경우에. 그런 경우는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우선 일어나는 거. 맞아요. 침대에서 일어나서 화장실이라도 걸어서 가는 거. 이런 거부터라도 하시길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우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울이라는 감정이 들면 우울한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계속 우울을 묵상하게 돼요. 우울을 곱씹게 되는데 그 순간 일어나서 방이라도 한 바퀴 돌면 벽지도 한번 보고 책도 한번 보고 이렇게 다른 자극으로 좀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또 이제 우울하신 분들 중에 혹시 SNS를 많이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SNS를 줄이라고, 당장 줄이시라고, 아니면 할 수 있으면 끊으시라고 제안드리고 싶어요. 중요하죠. 이게 일종의 악순환 같은 건데 SNS를 많이 하면 또 남들의 화려한 모습, 잘 사는 모습, 난 이러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니까 스스로하고 막 비교를 하면서 비관과 우울의 늪으로 빠지고요. 또 그러다 보면 내 삶은 굉장히 무가치해지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니까 삶의 중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채우기 위해서 남들 사는 거에 더 관심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또 SNS를 켜게 되고 또다시 우울해지고 이렇게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타인과 이렇게 비교하는 거, SNS를 통해서 특히 나보다 나은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이 우울증과 굉장히 상관이 높다라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도 보고가 되고 있죠. 근데 사실 SNS 아시잖아요. 내 삶의 단면만 보여주는 거고 또 보여주고 싶은 것만 골라가지고 보여주고. 맞아요. 저만 해도 제 SNS만 보면은 저는 얘가 산후우울증이 있었다라고 예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세상 제일 관대하고 세상 제일 정성 어린 엄마죠. 아까 임신했을 때 우울증이라고 했는데 대 박사님도 그때 아기 신발 떠가지고 막 사진 올리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울을 바닥을 기다가 어쩌다 우울하지 않은 순간이 SNS에 게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울하실 때일수록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자신의 소소한 삶, 작은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SNS를 끊으셔야 합니다. 맞아요. 지금 막 마음에서 앱을 삭제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게 우울하시지 않은 분은 적당히 하셔도 되는데 정말 우울하신 분은 SNS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당분간 끊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또 이제 그 밖에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힘이 좀 있으시다면 이 몰두할 수 있는 취미를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운동이든 아니면 정적인 활동이어도 좋죠. 네, 뭐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뭐 식물 키우기 이런 식물 거. 키우고 있잖아요. 어쩐지 요새 식물이 좀 많은데 혹시 마거님 네, 요즘 네.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완동물, 반려동물 키우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작은 취미 활동을 하시는 이유는 이 움직인다, 내 몸을 쓴다라는 점에서도 도움이 되지만 이 작은 성취 경험을 쌓아서 자신감을 형성하고 그게 이제 좀 우울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맞아요. 근데 또 때로는 막 애써서 취미생활하고 이렇게 뭘 막 만들어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 다 버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코미디 프로그램 보는 이런 것도 도움되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 한 방송에서 그 암 투병 중이시죠, 이분이. 그 허지웅 작가님이 나오셔가지고. 많이 회복되셨던데요? 네, 많이 좋아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병원에서인가 멍하니 무한도전을 이렇게 틀어놓으니까 보신 거예요. 근데 보는데 자기도 모르게 피식피식 웃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신 거죠. 그러면서 뭔가 삶에 대한 애정과 열정과 이런 거를 또 키워나가신 그런 스토리가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저만 해도 우울한 날 하는 게 아침에 출근할 때 매불쇼 아시죠, 여러분? 팟캐스트 부동의 1위 그 프로그램 제가 애청자인데요. 그 프로 들으면서 오면은 그냥 깔깔깔 웃다가 보면은 우울이 좀 사라지면서 좀 오늘도 그래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허지웅 씨도 고양이 동영상을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엽고 예쁜 것들을 보시면서 우울감을 좀 떨쳐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깔깔깔 웃을 수 있는 혹은 내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미소 좋은 지을 수 자극들, 있는 이런 것들을 가까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생각 차원에서 한번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을 접근을 해보죠.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우울증을 치료할 때는 이 생각을 다루는 인지치료를 가장 많이 하죠. 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우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을 다루겠다는 건데, 저희가 이제 1편에서도 우울증을 겪으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울 귀인 양식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울하신 분들은 잘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했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뭔가 운이 좋았지 이러고 못한 거는 내가 그렇지 뭐 이러신단 말이죠. 그럼 이걸 극복하려면 반대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내 덕분이야. 맞아요. 실패한 일이 있으면요? 이건 좀 뭐 운이 안 좋았던 것 같아. 상황이 좀 이번엔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 네. 좀 건설적으로는 뭐 항상 꼭 성공해야 돼? 뭐 안 될 때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귀인 양식도 일종의 습관 같아가지고 신경 쓰지 않으면 늘 하던 방법들을 하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울을 좀 내가 다뤄보겠다, 대처해보겠다라고 마음 먹으셨다면 이 일에 다양한 원인이 있을 텐데 꼭 그게 다 내 탓일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좋은 면들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좋은 점을 떠올려 보세요 라고 말을 하면 거의 못 찾으세요. 심한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 안 좋은 점만 잔뜩 이렇게 나열을 하시는데요. 그럴 때 좀 강제적으로라도 천천히 작은 것도 좋아요. 좋은 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못 떠올릴 때는 제가 예를 들어드려요. 저는 냄새를 굉장히 잘 맡거든요. 개코예요. 이런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죠. 이렇게 하면은 그 내담자분들이 이렇게 피식하고 웃으세요. 그러니까 우울을 겪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거라 좋아요.
자기 자신과 또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좋은 점들을 적어보시거나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요. 그러니까 우울할 때는 우리의 뇌가 부정을 향해 있기 때문에 정말 애써서 노력하지 않으면 나의 강점, 장점을 발견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그것을 의식적으로 해보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우울하신 분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반추 사고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제 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계속 씹는 거죠. 곱씹는 거. 근데 때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게 건설적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이 반추 사고는 내가 잘못한 거, 자책감, 후회, 이런 걸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우울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렇죠.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땅굴 판다는 게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반추 사고라는 거를 안 하는 게 좋은데, 사람이 또 그렇잖아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만 생각하자. 이런다고 생각이 멈추면 누가 걱정을 하고 살겠어요. 근데 이 반추 사고를 멈추겠다고 하는 순간 또 반추하게 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대처 행동을 미리 마련해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후회하고 있네. 나 또 지금 과거로 생각이 흘러가고 있네 라고 인식하신다면 벌떡 일어나서 스트레칭 같은 거 한번 해보시면 그렇죠. 좋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청소기 돌리기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을 이렇게 청소하는 느낌으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청소하는 느낌으로 청소를 하다 보면 진짜 좀 산뜻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리된 집을 보면 또 깔끔하고 마음도 후련하고.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정서, 감정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정서 조절 편에서 했던 거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떤 내 부정적인 감정들, 슬픔, 우울 이런 감정들이 들었을 때 그 감정들을 좀 살펴보고 이 감정이 뭔가 어디서 왔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 거. 그러니까 그 원인이 그냥 우울에 이게 아니라 그 우울을 유발시킨 사건들이 뭔가 이런 것들 떠올려 보시면서 연결해 보시는 거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감정에는 옳고 그른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정적인 감정, 이 우울한 감정도 나쁜 게 아니다.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수용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영화, 저희끼리 되게 좋은 영화라고 말하는 인사이드 아웃. 거기서 슬픔이가 이제 처음에는 기쁨이가 자기가 주된 정서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막 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했는데 사실은 슬픔이가 없었을 때 잘 기능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슬픔이라는 것도 또 우울한 감정이라는 것도 나한테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수용받아야 할 존재구나 라는 걸 좀 받아들이시는 거, 이런 것도 우선 정서적으로 필요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울이라는 감정이 너무 깊은 상태는 우리가 알록달록한 여러 가지 삶의 사건들이 다 까만색으로 덧씌어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까만색을 좀 걷어내는 작업이 우선은 필요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울이라는 감정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우울이라는 큰 덩어리로 인식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어때요? 우울해도 떡볶이는 먹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웃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우울이라는 덩어리를 좀 쪼개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연구자들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하루에 한 번만, 그러니까 저녁 때 이럴 때 오늘 기분 어땠어? 이렇게 한 번만 딱 물어보고요. 또 다른 어떤 그룹에는 수시때때로 삐삐 같은 거를 줘가지고 지금 기분 어때? 지금 기분 어때? 이런 걸 여러 번 물어본 그룹이 있어요. 이렇게 며칠 동안 기분을 물어봤을 때 하루에 한 번 물어본 그룹에 비해서 여러 번 물어봤던 그룹의 행복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 한 번에, 그러니까
한 번만 감정을 기억하면 나는 우울한 사람이니까 우울만 기억하게 되는데 여러 번 기록하다 보면 내가 웃는 순간도 있네. 이렇게 행복한 기분도 느끼고 있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그렇죠. 난 그렇게 우울하기만 한 건 아니구나라는 네. 걸 어떻게 일종의 보면 피드백을 받게 돼서 또 행복한 기분을 더 느낄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꼭 기쁨, 즐거움 이런 게 아니더라도 긴장, 불안, 공포 이런 수많은 감정들을 세분화해서 쪼개서 보다 보면 이게 내가 우울한 것만은 아니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하신 분들한테 꼭 권하고 싶은 거는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은 나 지금 기분 어떻지? 나 지금 어떤 마음이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울에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상실감으로 인한 우울이라면 그 상실을 받아들이고 또 애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역설적이긴 하지만 우울할 때 충분히 그 우울을 느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슬픈 영화나 슬픈 음악 또는 슬픈 소설 같은 걸 접하면서 눈물을 이렇게 펑펑 쏟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감정이 정화되고 또 그래서 그게 좀 슬픈 감정, 우울한 감정이 배출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울할 때 우울을 막 억누르려고 막 기분 좋은 생각을 하거나 괜찮다고 다독이는 거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이제 어떤 상실감으로 인한 우울을 내가 겪고 있다면 그 감정들을 충분히 느끼고 배출해 나가고 이게 빠져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괜찮아, 잘했어 이렇게 다독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너무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신 내용일 수도 있지만요. 저는 감사하는 것을 꼭 제안드리고 싶어요. 이게 행복 연구하시는 분들도 늘 언급하시는 건데요. 감사를 할 때 도파민이 생성이 된대요. 도파민이 행복 호르몬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세로토닌, 우울과 관련 있는 이 호르몬도 굉장히 증가되어서 우리의 뇌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이 감사는 뭘 실제로 가지고 풍성하고 이래서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내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음미하는 것에부터 시작되거든요. 제가 우울할 때 했던 방법도 감사일기 쓰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사할 거리보다는 원망할 거리가 더 많았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를 들면 햇빛이 되게 맑아서 내가 길을 걸으면서 따뜻한 햇볕을 맞으면서 상쾌한 공기를 맡을 수 있는 거 이것도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은 삶의 의지나 동기가 생기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꼭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대단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진다. 이 감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감사할 일이 많아서 대단한 것이 있어서 감사한다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하다 보니까 또 삶이 만족스러워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상을 돌아보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울하든 우울하지 않든 우리가 하루를 너무 그냥 쳇바퀴 돌듯 살다 보면 하루의 의미를 생각할 겨를이 없이 지나가는데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어느 한순간도 당연한 건 없다라는 거. 햇살조차도 감사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다 알지만 아마 돌아보는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흘러보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알편심 들으신 분들은 잠깐 잠들기 전에 나의 오늘 하루에 어떤 감사거리가 있나,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실 수 있는 방법으로 행동의 차원, 그다음에 생각의 차원, 감정의 차원으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니 해도 우울을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우선 내가 우울하다는 것, 또는 이제 나의 상태가 이렇구나 하고 알아차려 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집이 굉장히 지저분한데 이거 치워야 하는데 치울 힘이 없어. 그래서 난 너무 게으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이런 우울할 때 자기 비난이나 죄책감은 독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 많이 힘들구나, 우울하구나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아까 고기능 우울과 관련한 그 글에서 쓰여진 문장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우울증이 내 삶 전체를 장악하는 것을 나는 거부하지만 우울증도 어딘가 있을 곳이 필요하다. 내가 남들의 비난을 받지 않고 우울증을 발산할 곳이 필요하다. 그건 보통 사람들 앞에서 종일 미소를 짓고 내 할 일을 하고 멀쩡한 모습을 유지한 다음 나 혼자 있을 때 이루어진다. 우울증도 어딘가 있을 곳이 필요하다. 그 말이 참 와닿네요. 그래서 저희가 우울 1편에서 소개한 책, 우울할 땐 뇌과학. 그 책에서 우울증을 이렇게 비유했잖아요.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원인이 맞물려서 생긴 토네이도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울을 생각하실 때 너무 원인을 파고드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또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힘이 없을 때 그냥 누워있고 싶다. 이것도 존중받아야 할 욕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싶으면 그 순간 그래도 되고요. 또 너무 내가 침대에 붙어 있었네. 좀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싶다. 이러면 또 나갈 수 있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대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작은 장치들, 나갈 수 있는 외투를 걸쳐 놓는다든지 이런 장치나 신호들을 만들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있겠죠. 네. 그 말씀이 와닿아요. 특히 이제 원인을 너무 파고들지 말라는 말씀이요. 사실 이 원인이라는 건 파고들어봤자 진짜가 아닐 가능성도 되게 높거든요. 네. 내가 생각하는 것일 뿐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토네이도, 폭풍이 몰려온다고 할 때 원인을 궁금해하지 않잖아요. 창문에 신문지도 바르고 문틈도 메우고 자동차도 안전한 데 세우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까를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토네이도, 우울이 왔을 때 대비하고 대처하는 것에 집중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2주간에 걸쳐서 우울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좀 우울해지시진 않으셨을까 살짝 염려가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좀 우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방송 듣고 그래 저거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 생기셨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사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방법을 몰라서 안 하신 거 아닐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딱 하나만이라도 지금 이 순간 해보시면 아주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나비 큰 변화를 효과처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한다고 달라지겠어라는 생각이 들 가능성이 높아요. 우울은 그런 아이예요. 자꾸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아주 작은 행동이 무언가 큰 변화를 이끈다라는 믿음으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와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통합해서 대박사의 정리 시간에서 나눠보도록 하죠. 2주치를 정리하려니 상당히 또 부담스럽네요. 네. 저희가 우울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왔는데요. 우울감을 느끼는 것과 우울증을 겪는 것이 다르다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울의 여러 가지 증상과 진단 기준을 안내해 드렸었고요. 그러나 이 진단 기준은 상대적인 것이고 또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몇 개가 해당된다고 해서 내가 우울증이다 라고 속단하지 마시고 좀 찬찬히 들여다보기를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울의 다양한 원인도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생물학적인 어떤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무의식적인 2차적인 이득이나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울증의 여러 가지 얼굴들도 같이 나누어 보았어요. 특히 고기능 우울처럼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우울의 모습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대처 방법을 나누었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볼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을지,
또 정서를 직접 다뤄볼 수 있을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드렸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울의 얼굴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다. 그러나 이 순간 그래서 뭐가 달라지겠어 하고 계시다면 절대 우울의 얼굴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지금 시작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알편심 어떠셨나요? 알게 되어 좀 편해지셨나요? 여러분 혹시 우울증을 겪고 계신가요? 우울증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마음에 가을과 겨울이 찾아왔을 뿐이에요. 그동안 너무 애썼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이제 좀 쉬라고 마음이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잘 경청하시고 토닥여 주세요. 여러분의 봄이 다시 찾아오기를 마음 모아 응원합니다.